그 제목부터 되게 혼란스러웠는데요. 쟁점이 되게 많이 숨어있는 제목입니다. 글로벌 자이언트인 것까지는 알겠고 몇 가지 기업들이 다 떠오르는데 그게 미디어 기업인가? 전통적인 개념의 미디어로 보면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는 좀 비슷하다고 보지만 미디어 기업인가? 그 다음에 국내 진출이라는 말이 맞나? 국내 법인도 없고 서버도 없고 그런데 서비스는 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국내 진출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럼 언제부터가 국내 진출인가? 그리고 그 와중에 대한민국 미디어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낡은 틀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과거에 규정지었던 틀을 뛰어넘은 존재이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맞대응하면서 국내라고 한정을 지었고 미디어 기업이라고 한정을 지어서 대응하는 것이 과연 맞나? 같은 수위인가?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희 수준입니다. 특히 유튜브와 넷플릭스 두 가지는 동영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선보이는 성공 모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누군가 어떤 동영상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오면 저는 질문이 그겁니다. 너 유튜브 스타일이야? 넷플릭스 스타일이야? 유튜브는 이렇게 오픈했죠. 누구나 다 컨텐츠를 올리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 기반으로 계속 확산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일부 유료 모델이 도입이 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광고 기반 모델입니다. 심지어 광고 기반이 아니라 뒤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구글이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로부터 유튜브에 대한 수익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야말로 재무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공학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분명히 이것들을 별도의 기업으로 뽑아서 상장을 하거나 하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테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걸 오히려 검색의 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에 수익성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여전히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돈이 안 되는 걸 다른 이유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만한 다른 에코시스템이 없으면 이것만 따라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곳에 존재하면서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있는 것 같은 플랫폼입니다. 반면에 반대 진영에는 뭐가 있냐면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멤버십이고요. 그것도 건별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월별로 결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무제한의 컨텐츠를 제공해 줍니다.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래서 하나는 컨텐츠의 공급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 넷플릭스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누가 공급자고 누가 수요자인지 모르는 플랫폼으로서 유튜브가 있습니다. 무료와 유료 그리고 주변 에코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 역시 완전히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동영상 기반의 두 가지 대척점입니다. 이 사이에 많은 중간자들이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어떤 미치는 영향의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언론을 검색해 보시면 본문과 댓글의 온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본문은 기존 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 또한 93년부터 방송에 계속 있다가 최근에 이제 여전히 저는 제가 미디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쪽 입장에서 보면 1년에 7, 8조를 오리지널 컨텐츠에 투자하고 이건 1초에 수십만 개의 컨텐츠가 올라오는 그런 거대한 플랫폼이 국내에서 나와 경쟁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관련돼서 계속 네거티브 반응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 댓글로 표현된 것들만 보면 지들 밥그릇이 줄어드니까 저러나 보네. 잘 됐다. 나는 넷플릭스 좋아. 유튜브는 최고야. 이용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훨씬 많은 선택권을 갖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느 순간
중국처럼 딱 가로막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하고 북한만 이런 걸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시선에 서서 바라볼 게 아니라 조금은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내에서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재까지 평가는 찻잔 속의 태풍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해오고 있는데 이미 진출한 시기는 되게 좀 한참 됐습니다. 보시면 이 시점을 보면 2016년이거든요. 2016년 8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만약에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면 그들은 그걸 가지고 다시 홍보 자료도 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들은 이제 데이터를 절대 안 내놓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제휴 협상을 해보면 돈은 줘도 데이터는 주지 않습니다.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CDN의 트래픽을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코리안 클릭에서 웹이나 앱의 어떤 클릭 수를 가지고 듀레이션 혹은 이제 빈도수를 체크하는 방법을 추정해 보면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이제 봉준호 감독의 옥자,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넷플릭스에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상당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뒤에 훅 꺼지죠. 그러니까 OTT 서비스의 특징을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는 약정이 없습니다. 체리피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들어가서 샥 보고 빠져나옵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얼마나 무서운 집단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서 원하는 거 보고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해도 그래도 너그럽게 받아줍니다. 1개월 무료 체험 또 주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들 주장은 2달, 3달만 보면 평생 못 벗어나게 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그래서 채산성을 한 나라 단위로 따질 때는 굉장히 이거는 나쁜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전 세계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골고루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요. 특정 국가에서 부침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막강한 힘으로 계속 우리 시장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럼 시장이 커서 공격할까? 아닙니다. 저는 좀 제 관점입니다. 이건 주관적인. 우리나라는 사실은 컨텐츠 생산 기지로서의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공략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소비 시장으로서의 가치는 소비자의 굉장히 트렌디한 성향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5G도 전 세계 최초로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도 모바일 트래픽에서 요금 때문에 동영상을 시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제한 요금제가 속속 나오고 있고요. 와이파이가 어디서든지 키면 5개 이상 잡히고요. 그래서 모바일 환경으로서 컨텐츠를 동영상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좋은 호조건이고 또 단말기 교체 주기라든지 젊은 사람들의 어떤 반응 속도를 봤을 때 좋은 테스트 마켓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장 규모를 보면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공략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컨텐츠의 질로 봐서도 3위 안에 들고 컨텐츠 생산 양으로 봐서도 3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질로 보면 미국, 영국, 우리나라, 양으로 보면 인도, 터키, 우리나라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컨텐츠 생산의 양과 질이 개런티되어 있기 때문에 속칭 가성비가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략을 하는 거고요. 공략을 하는데 그 시장에서조차 인기가 없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요. 저들의 전략은 철저하게 약한 고리 깨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언어와 오리지널 컨텐츠의 생산 수준, 양 이런 것들로 이제 좀 구분은 되는데요. 영어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초토화되는 건 1년, 2년이면 끝납니다. 다른 자료가 많아서 제가 포함은 안 했는데 미국은 당연하고요. 영국, 호주 이런 데들은
1년 안에 이른바 SVOD 시장이라고 해서 월정액 기반의 유료 콘텐츠 시장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데 1년 혹은 2년이면 다 좋겠습니다. 지금 특히 영국 같은 데는 모든 그 방송 사업자가 다 넷플릭스를 제휴로 팝니다. 경쟁자가 파는데 혼자 안 팔고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시장 끝나고 그 공격 방법은 그 해당 시장의 가장 약한 사업자와 제휴를 합니다. 왜냐면 그 시장에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독배라도 마시는 사업자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LG하고 가장 먼저 제휴를 합니다. 그런데 저 LG 제휴 이후에 특이한 점은 옥자 때는 컨텐츠가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게 국내용이 단발성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화가 아닌 TV 시리즈로 연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 미스터 선샤인이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성격으로 제작이 됐고요. 총 제작비가 편당 18억, 19억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 13, 14억을 넷플릭스가 됐습니다. 모든 판권은 넷플릭스 거고요. 그냥 국내 TV 방영권만 국내에 허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킹덤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작들이 속속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학습을 많이 했고 한국 사람도 많이 채용을 해서 웹툰에 대한 저작권 확보, 그리고 외부 독립 스튜디오에 대한 계약 대상으로서의 정비가 다 끝났고, 심지어 영상 후보정이나 음향 처리에 대한 기술적 스펙을 맞출 수 있는 사업자도 다 라인업을 갖춰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년 전에 옥자 상태하고 지금은 많이 다를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LG 플러스가 모바일에서 먼저 제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IPTV 제휴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정을 2개 혹은 4개까지 줍니다. 그러면 그 계정들은 모바일에서 텄다고 해서 모바일만 쓰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엔스크린으로 다 씁니다. 대개 LG U 플러스 IPTV면 더 쉽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요즘 대세로 팔리고 있는 커넥티드 TV에는, 스마트 TV에는 다 앱으로서 넷플릭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뭐 계정을 발급하거나 결제하는 데 부담이 있었는데 LG가 그걸 서브사이즈 하면 훨씬 용이하게 진입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빠가 시작했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 다시 사용하게 되고 모바일에서 시작했던 것들이 PC나 TV로 연결되는 부분이 확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넷플릭스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가입은 모바일이 70%고요. 이용은 TV가 70%입니다. 왜냐하면 TV에서는 리모컨으로 뭐 가입하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모바일로 가입하고 TV를 이용한다는 패턴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용자 패턴이 완성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LG의 제휴 완성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 이제 지금과는 다른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그 제휴 조건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제휴 조건을 보면 첫 번째가 리모컨의 핫키를 요구합니다. 핫키, 넷플릭스라고 찍힌 버튼, 크기와 폰트까지 다 정해진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하고 해당된 연동기기의 기술적 그 연동 테스트까지 끝내야 제휴가 가능합니다. 그들이 이제 검수를 해줘야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객들은 넷플릭스 버튼만 누르면 언제든지 여러 계정 중에 누군지 찾는 버튼 그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거기서 자기 계정을 선택하면 보던 것, 추천받은 것들로 넘어갑니다. 단 두 번으로 넷플릭스 생태계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엔스크린에 대한 강력한 파워는 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서 보던 것 이어보는 건 당연하고요. 너무 편한 거죠. 모든 면에 있어서 이들의 편의성을 뛰어넘기 어렵고, 그렇게 해서 한번 자기가 시간을 통제하면서 컨텐츠를 보기 시작하면 때를 기다려서 보는 방송은 이제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달은 늘 그렇지만 이용자한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한번 거기에 맞들이면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뭉치게 되면 지금 상황과 같을 거냐는 건 의문입니다. 이제 더 무서운 유튜브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는 어떻게 하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즈니도 뭐 도전장을 내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유튜브 비즈니스 모델을 유튜브가 처음으로 단기 그 흑자를 냈다는 그 말이 있었을 때 그걸
이코노미스트 카툰인가에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거대한 호수에 구글이 돈을 때려 넣어가지고 동전이 밑에서부터 쌓여서 수면 위로 살짝 올라오는.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를 다 밑에서부터 동전으로 채워서 끝이 조금 올라온 겁니다. 아주 작게. 이거는 그 인수를 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투자자로부터 의문을 받았던 모델인데 시대가 여기에 맞춰서 진화한 것 같습니다. 좀 왜곡하는 이야기 같지만 유튜브를 위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달린 것들이 확산된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더해서 이용자들도 전에는 누가 자기를 찍을까봐 두려워하던 이용자들 굉장히 그 부끄러워하던 이용자들이 자기 찍는 걸 즐기는 이용자들로 바뀌었고요. 찍은 것들을 누구하고 공유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하는 이용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뭐 영혼을 뺏긴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기 영혼을 탈탈 털어서 어딘가에 올리고 링크를 만들고 단톡방에 올리고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 트렌드 사이에 유튜브는 국내에서만도 이게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유튜브의 회사인 구글은 국내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거고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맨 위에 파란색 그래프가 유튜브인데요. 성장이 눈부셨고요. 불과 2년 사이에. 그 다음에 상위 1, 2위를 더하면 전체 우리나라 동영상에 있어서 디지털 동영상 광고 플랫폼에서 90% 정도 가지고 있고요. 국내 사업자 똘똘똘똘 몰아봐야 10%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 보면 과연 우리가 누구랑 경쟁하고 있는가, 도대체 나의 경쟁 상대는 누구인가 등등에 대한 의문이 늘 들죠. 근데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안 내죠. 그들이 이렇게 그 사업을 잘하는 거는 마케팅을 잘한 것도 아니고요. 아주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족해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용자의 그 코리안 클릭 기반으로 추정을 해보면 뭐 이런 자료는 많이 나왔죠. 어느 순간 카톡보다 더 많이 쓴다. 이게 이제 측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얼마나 자주 들어가는가, 들어가서 얼마나 머무르는가, 그 재방문 빈도가 어떻게 되는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동영상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광고가 아니라 동영상 비즈니스가 제대로 되려면 체류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체류 시간이 길어야 그걸 광고로 변환을 하든 아니면 이용자의 이용 행태 데이터로 추출을 하든 아니면 뭐 그걸 유료화를 하든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유튜브는 매우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MAU는 monthly average user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명이 들어가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명 모두 보니까 국민 중에서 스마트폰 쥐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튜브는 한 번씩 가본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맨 아래쪽 보면은 더 무서운 거는 방문자의 횟수가 아니라 사용 시간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걸 나눠보면 1인당 시청 시간이 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요. 그거는 정착하고 있는 플랫폼의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이게 망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주는 게 DT라고 듀레이션 타임이 제일 먼저 줄어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국내에서 유튜브는 대성공을 누리고 있죠. 이 영향이 어디까지 갈까? 예를 들면 멜론도 영향을 받습니다. 유튜브에 음악 다 있거든요. 공짜로. 영화도 영향을 받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옛날 영상부터 다양한 공연 영상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플러스 알파일 수도 있습니다. 극장 가서 보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극장 안 가도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TV는 당연하죠. 지금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유통합니다. 방송사들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 몇 명 자랑하죠. 이렇게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럼 좀 저희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자료는 이제 다른 분하고 같이 제가 작성한 건데 아주 냉철하게 제가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냉철하게 보면 우리나라는 넷플릭스가 잘 되기 어렵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보면. 왜냐하면요. 유료 방송 요금이 너무 싸서.
미국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유료방송 그 케이블 요금의 평균이 103불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서 10불 정도 하는 넷플릭스는 가성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료방송 평균 요금이 대략 10,000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유료 OTT인 푹의 모바일 상품이 7,900원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OTT가 한 1,000원쯤 하면 가격 엄청나게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애처롭게도 OTT 가격에 유료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올 시장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 대항마는 푹이나 옥수수가 아니라 유료방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료방송이 엔스크린만 제공하면 그게 넷플릭스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환경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픈 부분은 뭐냐면 그 미디어 시장 가운데서 그나마 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PPC 영역이라고 해서 TV에서 돈을 내고 콘텐츠를 보는 시장입니다. 기본료, 즉 채널 상품에 대한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VOD를 판매하는 것, 단건이든 월정액이든 판매하는 시장이 그나마 유일하게 성장하는 거였고, 최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IPTV가 케이블을 서패스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온디맨드 서비스가 산업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보면 한 가구가 만약에 한 달에 5,000원 내지, 우리 평균 PPC 매출이 한 4,000원이 안 되거든요. 3,800원, 600원 이 사이인데 평균이니까 그 중에 어떤 집은 한 10,000원 쓸 거고 아예 안 쓰는 데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온디맨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TV를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걸 검색해서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넷플릭스가 최적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TV 기반의 S밭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유료 VOD 시장이 상당 부분 위협을 받을 겁니다. 또 TV 바깥에서 보면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있는 푹이나 티빙이나 옥수수 같은 것들이 성장의 모멘텀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다르지만 그나마 우리가 크려고 했던 영역에서는 치명적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나마 지금까지는 국내 컨텐츠가 미미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게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시장, 예를 들면 일본과 비슷하게 니치 시장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화를 좋아하고 미드, 영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트렌디한 플랫폼으로서 이용하는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사실 그렇게 빠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과 달리 컨텐츠 공급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정액제를 대체해서 예를 들면 SK 브로드밴드에서 뭐 캐치원도 팔듯이 넷플릭스를 제휴해서 고객한테 원오브댐으로 팔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G 이야기는 저는 부수적이라고 보고요. LG가 촉발시킨 변화 속에서 오른쪽에 있습니다만 CJ와 JTBC가 이쪽에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서 뭐 특성이 있으니까 저희 집 특성을 반영한 첫 화면이겠습니다만 저희 집 넷플릭스를 딱 키면 스카이캐슬과 그 다음에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이런 것들이 딱 첫 줄에 뜹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개씩 늘어나기 시작하면 굳이 뭐 유료 방송을 볼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건 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JTBC 같은 경우는 예능도 대표 작품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JTBC가 아니잖아요. 점점 영향력이 강해지고 트렌드 세터로서 방송사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그들이 넷플릭스가 거의 자기 플랫폼처럼 편하게 드나들고 있다는 겁니다. CJ도 스튜디오 드래곤의 대작을 리쿱하려면 거대 자본하고 제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당 20억 가까운 돈을 어떻게 국내 광고 시장에서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컨텐츠 판매까지 잘해봐야 국내 시장에서 검증된 최고의 성적은 4억 수준입니다. 편당. 해외 수출까지 하면 5억, 6억 이 정도 됩니다. 중국 막힌 이후에.
그런데 어떻게 20억짜리를 만들죠? 큰 손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저 둘이 계속 스튜디오 모델로 저쪽으로 제휴를 강화할 것이고요. 저쪽 돈이 많이 돈다라는 소문이 들면 기존 방송 사업자들도 왜 나만 안 하고 있지? 나도 할래 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순간 1, 2년 뒤에는 우르르르 특히 대작 중심으로 넷플릭스를 껴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어느 순간 넷플릭스가 돈을 많이 내니까 TV만 하세요. TV만 하시고요. VOD부터 모바일은 제가 돈 많이 냈으니까 안 드릴게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원래는 더 세게 오리지널만 하고 싶으니까 그들은 TV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른바 VOD 시장과 엔스크린 모바일 OTT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TV 채널들은 이제 돈 조금 받고 넷플릭스 홍보 채널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유튜브는 어떠냐면 이건 정말 진공청소기급으로 관련된 생태계를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좀 나왔다면 다 유튜브로 연결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LG가 진즉에 자기 플랫폼을 좀 개방형으로 바꿨고 안드로이드, 구글 이런 데하고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자연스럽게 껴안았고요. 유튜브 키즈 같은 것들을 내놨습니다. 미디어 사업자로서 그 선택은 약간 바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료 매출이 반으로 줄었거든요. 키즈 관련돼서. 그런데 고객들은 무료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가입은 더 그쪽을 선호하죠. 그래서 총 가입자 수를 늘리는 쪽에 이제 전략을 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거기에는 누가 콘텐츠를 공급하냐면 다 유튜브 스타들입니다. 캐리 아십니까? 캐리 언니가 아이들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아주는 게 기존의 키즈 영역의 어떤 스튜디오 외부 제작사로부터 받은 컨텐츠보다 컨텐츠 업데이트 빈도도 빠르고요. 반응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유튜브가 방송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뭐 누구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정 영역이 딱 되면 이건 유튜브네. 방송이 훨씬 고퀄이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유튜브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들은 빈도와 품질과 관련 에코시스템이 방송을 뛰어넘을 만큼 짱짱합니다. 그들을 껴안은 사업자 역시 같이 성장하는 거고요. 동영상이 중심이 되는 세상 속에서 유튜브는 더욱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확산이 될 겁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여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16년 국내에서 아프리카 TV가 한참 떴을 때 국내에서 규제를 하죠. 뭐 별풍선이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누가 1억 원어치를 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논란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의 유명한 진행자들 방송하던 친구들이 튀어나갑니다. 대도서관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들은 여기 왼쪽에 보면은 외부 사회에서의 시선이 아프리카 TV를 약간 뭐 음란방송 내지는 사행성 방송으로 보고 규제가 들어오고 그 규제를 받아서 아프리카 TV라는 회사는 내부 정비를 좀 했고 그 틀 속에서 창작자들은 튀어나가서 도피처로 유튜브로 갔습니다. 유튜브에는 다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2016년 정점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로 굉장히 빨리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풍선 효과라고 기억이 되는 현상이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다 봤는데 어쨌든 유튜브하고 넷플릭스가 보시면 왼쪽에 엄청나게 많은 게 저게 체류 시간을 보십시오. 유튜브 4억 분, 넷플릭스 2.6억 분. 이용자는 숫자는 굉장히 다르겠지만 둘 다 전체 볼륨으로 따지면 정말 거대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떤 시나리오인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를 거다. 예를 들어서 그냥 컨텐츠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일부 월정액 수준으로 되고 그 다음에 창작자들도 뭐 덜 가고 이렇게 되면 원오브 댐으로서 그냥 온라인 서비스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에코시스템이 움직이면 방송사도 더 공급하고 창작자도 더 가고 광고주도 거기에 호응을 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워스트 케이스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제 생각인데요. 당연히 저희 같은 사업자는 워스트 케이스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그러면 이게 이제 워스트 케이스가 어떤 거라고 생각되냐면요. 국내에서 예를 들면 넷플릭스를 놓고 보면 고객 접점이 확대됐습니다. LG나 다른 제휴사들이 늘어나서.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컨텐츠 공급이 늘어납니다. 두 가지가 선순환 사이클을 딱 형성하게 되면 국내 컨텐츠가 많이 채워진 넷플릭스가 되는데요. 이거는 다시 국내에 있어서 그나마 성장하고 있던 유료 방송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요. 글로벌에 있어서는 한류가 산업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과일을 그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외 컨텐츠는 그렇게 양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작품들을 체리피킹해서 고객한테 제시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사는 국민이 한국에 어제 나온 것들을 꼭 오늘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작 중심으로, 스타 중심으로 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아라는 영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가장 먼저 확보하는 판권 역시 글로벌 판권으로서 동남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합 상품 거래로 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내에서 컨텐츠를 확보하는 순간 글로벌 판권은 동시에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에코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나머지 생태계들한테 애국심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 잘합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이래봐야 소용없고요. 넷플릭스가 주는 베네핏보다 더 좋은 베네핏이 있어야만 산업이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장은 안 되지만. 그런데 과연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두 거대 플랫폼을 대응해서 상응하는 에코시스템, 더 나은 에코시스템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가라는 거죠. 넷플릭스에 관련돼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들로 쪼개질 것 같습니다. 대책을 찾는 것은 첫 번째, 넷플릭스의 제휴가 득인가? 다시 이게 플랫폼 관점과 컨텐츠 사업자 관점으로 나뉠 겁니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해외 사업자들 선례가 있습니다. 넷플릭스하고 제휴를 잘 한데 보니까 언제가 득이냐면 혼자 했을 때. 그러니까 유료방송 시장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데 그 중에 하나 둘이 했을 때는 가입자 유입 효과가 있으니 그건 득입니다. 근데 모두 했을 때는 독입니다. 그냥 10%의 수수료를 받지만 망 이용 대가도 제대로 못 받고 고객의 이용 행태 데이터도 전혀 확보 못하고 그냥 리세일즈만 된 거죠. 콘텐츠 사업자는 어떻습니까? 득일 수도 있고 독일 수도 있습니다. 득은 이 또한 나 혼자 들어가서 고가로 콘텐츠를 팔았을 때, 독은 해외 시장을 가려고 했더니 이미 내 걸 가지고 거기서 사업한 자가 있거나 그들의 제작 에코시스템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기가 어렵거든요. 한번 제작비가 상승한 걸 어떻게 내립니까? 계속 의존하게 되죠. 그런 사업자가 늘어나면 넷플릭스가 어느 순간 저는 이렇게 많이 필요 없고요. 1년에 10개만 할래요. 그럼 이제 갑자기 급해지는 거죠. 그런 생각 위해서 그럼 넷플릭스에 대응하려면 누가 어떻게 이건 그만한 베니핏이 있는가? 미래의 독을 예측하고 현재의 득을 버릴 만한 그런 판단을 하려면 공감대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점에 있어서 넷플릭스의 자사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겁니다. 즉 우리도 만약에 방송사업자한테 넷플릭스 가지 마세요라고 하려면 국내에서 넷플릭스 이상 팔아주고 글로벌 진출 기회를 넷플릭스 이상 줘야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는 꿈을 크게 꾸려고 합니다. 어차피 국내에서 싸움으로는 이 거대한 사업자들하고 맞대응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러면 같은 판에서 뛰어보자.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라고 한류 기반의 글로벌 시장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제 좀 글자가 작습니다만 그 강정수 박사가 만든 그래프인데 대략적으로 원의 크기가 사업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플릭스 큰 거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국내 방송사업자를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베스터들은 유튜브가 정말 돈이 되는지 내가 구글에 투자를 했는데 굉장히 코스트 센터로서 유튜브가 의심스러운데 왜 여기에 관련된 그 데이터를 안 내놓냐고 많은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답을 안 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유튜브는 키보드에서 터치스크린에서 음성 혹은 영상으로 넘어가는 검색의 수단의 변화에 최적으로 대응하는 플랫폼이고요. 그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텍스트에서 이미지에서 동영상으로 넘어가는 것에 있어서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에코시스템을 수직 계열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튜브를 어떻게 쓰는지죠. 온라인에서는 유튜브 검색이 다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PC에서 검색하면 다 되잖아요.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다 됩니다. 다 되던 유튜브 검색 결과 오픈리스를 가지고 있었던 게 구글 홈에다 이야기하면 구글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하고 있는 AI가 있습니다. 아리아 부르고 유튜브 뭐 찾아줘 그러면 못합니다. 그들이 오픈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 콘텐츠는 구글이 만든 건가요? 일반 이용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오픈을 전제로.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딱 자기께 됐고 자산화돼서 음성 검색 뒤에 딱 수직 계열화 시켜버린 거죠. 아마존의 에코하고 싸우는 걸 보십시오. 유튜브 콘텐츠는 이제는 구글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돼버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인터넷의 개방성과 이런 그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만 당분간은 이게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유튜브는 구글 거예요. 그리고 음성 검색에 의존하는 순간 구글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돈이 안 되든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성장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뭐 사례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떨까요? 라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유튜브에 대한 공격 방법은 없을까? 없을까?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유튜브의 유일한 단점이 뭘까요? 가짜 뉴스, 가짜 정보입니다. 유튜브는 누구나 다 올리기 때문에 정보에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크레디빌리티. 그러면 미래가 동영상 검색의 시대로 넘어갔을 때 검색을 한다는 건 재미가 아니라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국내 기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영상들에 신뢰할 만한 정보가 담겨 있잖아요. 기자, PD 분들이 페이크를 그렇게 목숨 걸고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제작 과정에서, 취재 과정에서 확보된 데이터가 팩트로 담겨져 있는 영상이라면, 비록 그게 방송 심의 때문에 뭐 간판도 블러 처리하고 전화번호도 안 보여주지만 마우스를 갖다 대거나 관련된 영상을 호출했을 때 메타데이터로 다 나온다면, 지금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많은 컨텐츠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영상의 검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를 개방하고 공유하고 검색 사이트화하면 적어도 크레디빌리티 기반의 유튜브 대응이 될 거라고 믿고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KBS의 시도인데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동영상으로 확인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국내외 취재 혹은 뭐 제작 프로그램에서 여행 관련된 영상들을 클리핑해서 지도 위에 이렇게 뿌려나가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뭐 어디를 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행 정보로 가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든 컨텐츠지만 어떻게 다시 검색의 대상으로 바꾸는지 사례를 보여준 거죠. 근데 이런 영상들이 뭐 KBS만 있겠어요? 신문사에도 있고 방송사도 있고 잡지사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대응하는 믿을만한 동영상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가 이제 하나의 대안이고요. 넷플릭스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 프랑스에서 그 공영과 민영 방송사들이 합쳐서
그랜드 OTT를 만듭니다. 정부는 한편으로 스크린 쿼터제 비슷하게 넷플릭스 쿼터제를 도입을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대항마로 국내 프랑스 사업자들의 연합체를 태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그랜드 OTT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결국 제 결론은 그들이 글로벌 자이언트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무기나 어떤 의지만 가지고는 전혀 돌파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글로벌 사이즈의 대항마가 돼줘야 되고요. 다행히 우리한테는 한류라는 자연 발생적인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반의 연합체로서의 OTT, 또 연합체로서의 유튜브를 대응할 수 있는 영상정보 기반의 포탈,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면 그게 제 가시권에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1, 2년 하다 안 되면 빨리 넷플릭스가 손잡고 빨리 유튜브에 그냥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게 현실적인 답일 겁니다. 네. 그냥 한번 저항을 해보고 나서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지금 용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